김동식 작가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중학교를 자퇴한 후 10여 년간 주물 공장에서 일하던 중 2016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창작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2017년 3권의 소설을 동시에 출간하며 데뷔하였습니다. 이 중 첫 소설집 회색인간은 무려 20만 부 이상 판매되어 한국 문단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김동식 작가의 소설들은 주로 초단편들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인데, 그 짧은 글들 속에 항상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식 작가의 작품 중 2022년에 발행된 공포 스릴러 단편집 청부살인 협동조합의 20개의 단편 중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낚시터로 찾아온 사내. 눅눅한 풀레음과 안개가 자욱한 호수 낚시터의 밤.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라 그런지 중년산의 김나무만 혼자서 코를 훌쩍이며 낚싯대를 들이밀고 앉아있다.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던 김나무의 몸이 움찔했다. 손에 붙든 낚싯대의 입질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들려온 인기척 때문이었다.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키 큰 중년 사내가 김나무의 근처로 걸어왔다. 사내는 근처에 낚시자리를 세팅하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잡힙니까? 안녕하세요. 아휴, 하나도 안 잡힙니다. 아, 이런. 모든 세팅을 뚝딱 마친 사내는 본통에서 커피를 한 잔 따라 김나무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럼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나 좀 합시다. 말소리 듣고 도망갈 놈들도 없는 듯하니. 아이고 감사. 그럽시다. 같은 자세로 낚싯대를 던져두고 호수만 바라보는 두 남자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김나무가 먼저 물었다. 여긴 그리 유명한 곳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현지인이신가? 고기가 워낙 안 잡혀서 안 유명하죠. 현지인은 아니고 아는 사람 때문에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기는 안 잡혀도 머릿속 고민 비우기에는 여기보다 나은 곳이 없으니까요. 그건 그렇지요. 뭐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김나무가 그렇게 묻는 시점에 사내의 낚싯대가 움직였다. 그걸 본 김나무도 움찔하며 손을 뻗었다. 저기... 그런데 사내는 걸어둔 낚싯대를 건드리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호수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김나무가 이상하게 쳐다볼 때 사내의 입이 열렸다. 제가 사실은 20년 전까지 좀 위험한 일을 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살인청부업자였습니다. 예? 김나무는 잘못 들었나 싶어 사내를 돌아보았지만 사내는 무덤덤하게 계속 말했다. 굉장히 유명한 청부업자였죠. 대상이 누구든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여주는데 말입니다. 제 의뢰비가 무척 비싼 편이었지만 확실한 걸 원하는 고객은 꼭 제게 살인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드라마 얘기입니까? 제 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인청부업자로 살았던 과거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일할 때 절대 지키는 몇 가지 철칙이 있었죠. 무조건 한 번에 한 건의 의뢰만 진행하고 15세 미만의 대상은 거절하는 것.
김나무는 미친 사람인가 싶어서 관심을 거두거나 그만하라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내의 말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상을 조사하는 것도 철저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름 김나무, 1974년생 성남 출신, 보금고등학교 수학교사, 가족관계로는 중학교 선생인 아내 홍혜화와 세종대학교에 다니는 딸 김우리. 당신 뭐야? 당황한 김나무의 목소리는 떨렸고 사내는 담담했다. 말했다시피 전직 살인청부업자입니다. 지난 20년간은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죠. 뭐? 20년 사이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당신처럼 딸입니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흥분하는 김나무를 무시하듯 사내는 먼 호수를 바라보며 자기 얘기만 했다. 20년 전 아내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놓지 못했죠. 아내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제가 절대 그 일을 관둘 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는 제 사랑이었지만 그 일은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끝이 보이는 관계에서 저는 먼저 아내에게 이별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대신 조건이 있어. 사람 한 명만 죽여줘.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할게. 저는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10명도 죽여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죽이면 되느냐고 묻는 제게 아내는 다시 확실하게 맹세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꼭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의뢰했습니다. 사내의 고개가 처음으로 옆에 앉은 김나무를 향해 돌아갔다. 당신을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뭐? 사내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김나무는 살아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오싹함을 느꼈다. 뇌에서 위험 신호가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무슨... 다만 그 살인의 방식이 덧붙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을 너무 증오해서 곱게 죽일 순 없다더군요. 아내는 정확히 20년 뒤에 당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을 때 말입니다. 뭐라고? 이런 미친... 사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먼 호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 아내를 모를 겁니다. 사실 아내도 당신을 잘 모릅니다. 뭐요? 아내는 제 완벽주의적 강박을 이용한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의뢰만 처리하고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말입니다. 20년간 제가 청부업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날 카페에 앉아있던 생면부지의 당신을 지목했던 겁니다. 미친... 뻔히 보이는 생각이었지만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뜻대로 저는 20년간 살인청부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삶을 지난 20년간 살게 된 겁니다. 사내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다. 솔직히 말해서
행복했습니다. 아내 덕분이죠. 이대로 영영 평범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한 20년이었습니다. 그럼 선녀와 나무꾼 동화를 아십니까? 나무꾼은 선녀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까봐 날개옷을 숨겼습니다. 제 아내는 나무꾼, 저는 선녀 같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갈까봐 20년이란 시간 동안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제게 느끼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요. 하지만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김나무는 움찔놀라 움츠러들었다. 아내가 의뢰했던 20년 뒤가 오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20년이면 충분히 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무꾼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아내에게 선녀 옷을 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등골에서부터 소름이 올라온 김나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사내가 김나무에게로 한 발씩 다가섰다. 아내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부질없는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아내는 상상도 못했겠죠. 설마 제가 지난 20년간 그 의뢰를 잊지 않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이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 한 번도 의뢰에 실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죠. 가까이 오지 마! 코앞까지 다가온 사내의 모습에 허둥지둥 일어나던 김나무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사내가 그를 내려다보자 김나무는 부들부들 떨며 빌었다. 살려. 그런데 사내가 손을 내밀었다. 마치 김나무를 일으켜 세워주려는 듯이. 아내도 저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20년은 긴 시간이라는 것 말입니다. 아내가 의뢰한 남자가 그 안에 죽어버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김나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사내는 김나무가 자신을 붙잡고 일어나지 않자 손을 거두고 말했다. 김남지, 8년 전에 당신의 쌍둥이 형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아내가 그날 카페에서 가리켰던 남자가 당신인지 당신의 쌍둥이 동생이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게 당신의 동생이었다면 저는 영영 의뢰를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내에게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겠죠. 하지만 그게 당신이라면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의뢰를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의뢰한 대상은 당신의 죽은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년 전 카페에서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낚시처럼 재미없는 걸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욕하던 모습 말입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 친구를 죽이기 전에 낚시가 재밌다는 말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내는 피식 웃으며 돌아가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속이 후련해 보였다. 김나무는 놀란 자세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보기만 했다. 모든 짐을 정리한 사내는 곧장 떠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대어 낚으시길 바랍니다. 멍하니 사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던 김나무는 잠시 뒤 바지를 털고 일어나 의자를 다시 세워놓고 털썩 앉았다. 수면의 찌를 바라보던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었다. 그러곤 지갑 속 쌍둥이 형제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낚시를 왜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김나무는 동생이 죽은 뒤 매년 제사상에 올릴 고기를 이곳에서 직접 낚았다.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낚시터에서 동생을 추모하면서 말이다. 그 덕에 오늘 목숨을 구한 셈이었지만 김나무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행복한 소녀는 일부러 날개 옷을 못 본 척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청부살인 협동조합. 남자는 영화에서나 보던 살인 청부를 자신이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자살로 몰아가고도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은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청부업자가 내민 계약서에 사인한 남자는 그놈이 죽었다는 소식만 초조하게 기다렸다. 한데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오래 걸리나 싶었지만 2달이 넘어가자 슬슬 불안해졌다. 사실 살인 청부 같은 건 모두 사기이고 계약금만 날리게 된 거 아닐까. 그러다 드디어 그놈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고속버스 전복사고로 7명이 죽었다고? 원수의 죽음은 사고사였다. 설마... 남자는 깨름칙했다. 우연한 사고였을까? 청부업자의 짓이었을까? 며칠 뒤 청부업자가 잔금을 받으러 찾아왔을 때 남자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설마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버스 전복사고를 일으킨 겁니까? 아니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죠? 업자는 무서운 얼굴로 버럭 화를 냈다. 우연은 무슨? 당연히 내 작업이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자의 안색이 파리하게 질렸다. 아니, 그놈 하나 죽이자고 무고한 사람 6명을 죽였단 말입니까? 뭘 그렇게 놀라? 사람 죽이는 일 하는 사람이 사람 죽인 거 가지고. 너도 그거 알고 의뢰했잖아. 아니, 그게 무슨... 제 복수를 위해 무고한 사람 6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제가 의뢰를 해서. 죄책감에 떠는 남자의 모습을 본 업자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봐,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잔금이나 줘. 나 때문에... 어이, 이봐. 나 때문에... 공황에 빠진 남자를 본 업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리쳤다. 이봐, 자네 때문이 아니야. 원래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은 거야. 예? 예? 그날 죽은 7명 말이야. 그 사람들 다 누가 살해를 의뢰한 청부 대상들이었다고. 뭐라고요? 두 눈이 휘둥그레진 남자는 금방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업자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말했다. 우린 일종의 협동조합이라고 보면 돼. 예? 살인청부업자들이 나름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묶음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작게 한숨을 내쉰 업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봐,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줄 알아? 무턱대고 푹 찔러 죽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여론의 의심도 피해야 하고 경찰 수사망도 피해야 해. 어? 그런 설계가 쉽지 않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한 번의 설계로 5-6건의 의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효율이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청부업자들끼리 미리 대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일거리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모이는 거야. 그리고 다 함께 품을 들여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 남자는 상상도 못했던 개념에 두 눈만 끔뻑였다. 업자는 내친 김에 자랑하듯 말했다. 게다가 이게 또 장점이 있거든? 보통 사람 한 명이 죽으면 경찰들이 타살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염두에 두지만 대형 사고는 방심하거든. 죽은 사람이 여럿인데 개개인의 원한 관계를 어떻게 조사하겠어? 죽은 이들이 모두 청부 대상일 거란 예상은 못하지. 또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워낙 공들이니까 대부분 안타까운 참사로 넘어가는 거야. 실상은 죄다 살인 청부였던 건데. 그래서 이 방법이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거야. 꼬리가 잡힐 일도 없고 품은 적게 들고 설계 퀄리티도 높고. 유일한 단점은 사람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건데 그 정도야 뭐 감수할 만하지. 자, 이제 알겠어? 그들이 자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 네. 남자가 납득하는 듯하자 업자의 표정이 험악하게 돌변했다. 당연하게도 이 사실은 절대 비밀이다. 만약 이 비밀이 세상에 누설되면 무조건 그 출처가 자네라고 생각하겠어. 우리가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지? 조심해. 알겠습니다. 겁에 질린 남자는 서둘러 잔금을 치르고 업자와 헤어졌다.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세계라 다신 엮이기 싫었고 평생 비밀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1년이 지나자 그날의 공포심은 옅어졌다. 적어도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어느 휴가철 여행지의 밤과 술과 분위기에 취한 남자는 그 이야기를 고백해버렸다. 다음 날 술이 깨자 여자친구가 의구심 어린 얼굴로 물었다. 오빠, 근데 그 말은 어째서 믿는 거야? 뭐? 아니, 좀 황당해서. 청부살인 협동조합 같은 황당한 내용을 어떻게 믿어? 무슨 뜻이야? 좀 현실감이 없잖아. 내 생각엔
그냥 오빠한테 거짓말한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고? 응, 이상하잖아. 버스 전복 사고로 죽은 7명이 모두 청부 대상이었다니.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딱 그 사람들만 전부 같은 버스에 태울 수 있겠어? 심지어 운전기사는? 기사도 청부 대상이라고? 어? 만약 그들을 강제로 태웠다면 흔적이 남았겠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거 아니야. 그럼 강제가 아닌데 청부 대상들만 버스에 태울 수 있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어? 듣고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거짓말이었다고? 내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즉석에서 만든 거짓말이었던 거야? 사실은 내 청부 때문에 죄 없는 6명이 죽은 거라고? 그 사람이 그런 걸 신경 써줄 이유가 없지. 오빠, 청부할 때 계약서도 썼다고 했지? 어? 맞아. 여자친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계약서에 정확한 청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어?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빠, 그거 그냥 사기 아니야? 뭐? 사기? 살인 청부업자인 척해서 성금만 받고 튀는 사기꾼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버스 전복은 우연히 일어난 진짜 사고였던 거지. 근데 그 사기꾼이 그걸 이용해서 잔금을 받아먹으러 온 거고. 설마. 남자는 깜짝 놀랐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설득력이 있었다. 말도 안 돼. 정말 그럴까? 사기였다고? 심각해진 남자를 본 여자친구가 아차 싶어 말했다. 오빠, 근데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사고였다면 오빠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졌잖아. 모두 과거의 일이잖아. 그냥 말끔히 잊어버려. 남자는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새삼 예비 신부가 현명하다고 느꼈고 이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행운이라 생각했다. 한데 인생은 모르는 것이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몇 달 뒤 파혼했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헤어지게 됐다. 그 후 남자는 그녀를 욕하며 몇 달을 괴롭게 지냈는데 겨우 잊어갈 때쯤 인터넷에서 놀라운 글을 보게 되었다. 요즘 살인 청부업자들의 살인 수법. 친구에게 들었다는 그 글의 내용은 남자가 그날 업자에게 들었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다. 남자는 기분이 나빴다. 그녀가 누설한 걸까? 절대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연락이라도 해서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뭐라고 대답할지 뻔히 보여서 관뒀다. 어차피 사기꾼한테 당한 거 무슨 비밀이냐고 하겠지. 그런데 며칠 뒤 남자는 크게 당황했다. 그때 그 업자가 자신을 찾아온 게 아닌가.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우리 비밀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남자는 피가 차갑게 식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뭡니까? 또 사기치려고 찾아왔습니까? 마침 잘 됐네. 그쪽이 사기친 제 돈 돌려주시죠. 뭐? 사기? 무슨 살인 청부업자 협동조합 따위가 있다며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원래 성금만 떼어먹는 사기꾼인데 우연히 일어난 버스 전복 사고를 보고는 잔금까지 뜯어먹으려고 지어낸 거 아닙니까? 업자는 어이없어하며 물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그 버스 전복이 우연한 사고였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애초에 한 버스에 탄 승객 모두가 청부 대상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태우진 못할 겁니다. 태운다 한들 너무 수상해서 경찰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버스기사는? 버스기사도 우연히 청부 대상이었습니까? 맞아. 예? 청부 대상 중에 버스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한 거야.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니까. 남자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만 바로 미간을 구기며 반박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안 돼? 버스기사는 원한도 사면 안 되나? 아니, 그럼 승객들은요? 어떻게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버스를 타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 걸 공작하는 게 전문가의 일 아닌가. 그 버스에 타야만 하는 일을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목적지에 강연을 섭외하거나 동창회를 열거나. 머리를 굴리면 온갖 방법이 있지. 온갖 방법이고 나발이고 한두 명이어야죠. 7명을 조정해서 한 버스에 태운다는 건 소설로 써도 욕먹는 설정입니다. 그 말에 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맞아. 그건 자기적이지.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자기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거든. 하지만 네 생각에는 오류가 있다. 예? 사정을 모르니까 생각에 오류가 생기는 거지. 무슨 오류 말입니까? 그 버스 전복 사고 때 모인 살인 청부업자가 몇 명인 줄 알아? 35명이었다. 예? 그 말은 35명의 청부 대상이 있었다는 말이지. 공작에 들어간 35명 중에 성공한 7명만이 그 버스에 오른 것이고. 어때? 이래도 자기적인가? 남자의 두 눈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업자는 막힘없이 말했다. 이젠 납득이 가나? 그게 우리 시스템이다. 최대한 티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설계를 하는 거 말이다. 참여하지 못한 자는 아쉽지만 또 다른 설계에 참여하면 돼. 성공할 때까지 말이다. 그래서 우린 작업 기한을 두지 않지. 아, 우리만 아는 자세한 내용까지 알게 됐군. 또 퍼뜨릴 건가? 여기까지 알게 되면 진짜 입을 막는 수밖에 없는데 말이야. 남자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업자는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다. 사실 오늘 내가 찾아온 건 경고성으로 겁만 주기 위해서였어. 자네 말대로 그런 수법이 인터넷에 퍼진다 해도 너무 자기적이라 아무도 믿지 않고 금방 가라앉을 테니까. 하지만 이젠... 덜덜 떨던 남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다. 죄송합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한 번 실수했는데 2번은 못하려고? 아니요. 제가 일부러 퍼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퍼뜨린 게 아닌데 왜 인터넷에 떠돌아다녀? 그게 사실은 제가 아니라 저랑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술김에 근데 파혼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횡설수설 주절거리는 남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업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쨌든 네 입에서 시작된 게 맞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 전 정말... 당황한 남자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버렸다. 다 그 여자가 나쁜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여자를 죽여달라고 의뢰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 지금 그렇게 의뢰합니다. 예? 뭐? 업자는 골똘히 생각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 사실 내게 필요한 건 동료들에게 보여줄 본보기니까. 누구라도 처벌하면 돼. 근데 괜찮겠어? 그래도 한때는 약혼이 아니었나?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퍼뜨린 게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다면야, 좋아. 계약서를 쓸까? 네. 남자는 얼른 계약서를 쓰고 성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업자가 떠난 뒤 뒤늦게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무리 살고 싶었다지만 사랑했던 여자를 청부하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업자에게 연락해서 취소할 용기도 없었다. 비겁하게 중얼거릴 수밖에는. 그러게 그 이야기를 왜 퍼뜨려가지고. 그로부터 몇 달 뒤 늦은 밤, 남자는 그녀의 여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남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업자가 그녀를 죽였구나. 하지만 이어진 여동생의 말에 남자는 당황했다. 오빠, 언니가 지금 병원인데 와줄 수 있어? 많이 다쳤어. 뭐? 다쳤다고? 죽은 게 아니라? 남자는 그 말을 삼킨 채 상황을 파악했다. 건물 붕괴 사고로 다 죽었는데 그녀만 살아남은 상황이었다. 남자는 그녀가 죽지 않았음에 안심하는 한편 일이 잘못되었음에 불안하기도 했다. 오빠,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와서 언니 일어나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었다. 그녀를 살인 청부한 게 자신이지 않은가. 그녀가 이번에 일어나봤자 어차피 죽은 목숨이란 걸 아는데 가서 힘내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미안하다. 오빠. 남자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몸을 묻었다.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외면하려 해도 자꾸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그날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이윽고 다음날 병가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있던 남자에게 업자가 찾아왔다. 소식 들었나 모르겠네. 그 여자 말이야. 이거 참 면목 없군. 머리를 극적이는 업자에게 남자가 물었다.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모두 다른 청부 대상들이었습니까? 맞아. 우리 설계였지.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또 다른 설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업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너무 자기적이지. 그런 대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또 사고로 죽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그냥 죽이기에는 경찰 수사가 생길까 부담스럽고. 아, 그렇군요. 그럼
그래서 우린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 청부 대상이 대참사에서 살아남으면 그냥 포기하기로. 아, 그렇습니까? 남자는 내심 기뻤다. 그녀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니. 그 대신 의뢰인을 없애는 거야. 네? 안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 전통이 됐어. 다 함께 나서서 처리하는 거지.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 예? 남자의 눈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잠시 뒤 그는 업자가 혼자 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트렁크 안이 몹시 좁다는 사실도. 왜 나를 살려뒀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 홍혜화가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평소와 다름을 느낀 그녀의 고개가 천장으로 향했다. 뭐야? 불이 왜 안 켜져? 그녀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외쳤다. 자기야, 현관에 전등 나갔어?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거실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올린 그녀는 멈칫했다. 딸깍딸깍 거실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정전인가? 오는 길에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었는데. 홍혜화의 얼굴에 긴장이 조금 어렸다. 자기야, 여보. 그녀는 어두운 집안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안방으로 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여니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다. 자기야. 그녀의 두 눈이 흔들렸다. 꺼림칙한 기분으로 그에게 천천히 다가간 홍혜화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의자에 누인 남편이 처참한 형상으로 죽어있는 게 아닌가. 그녀가 비명을 내지를 때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쓰러진 그녀는 희미해지는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며 기절했다. 날이 밝은 아침, 그녀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참혹한 현장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글귀를 발견했다. 그녀의 화장대 거울에 붉은 립스틱으로 쓰인 그것. 내가 왜 널 살려뒀을까? 네, 오늘 저희 채널은 유명 프로파일러 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그 사건 확실히 연쇄살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연쇄살인의 특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간의 연관성이 없고 세 건의 범행 수법도 똑같죠. 불이 꺼진 현장의 난도질 패턴, 결정적으로 특정 메시지까지 말입니다. 메시지라면 바로 그 유명한 살인범의 질문이군요. 내가 왜 널 살려뒀을까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살인마는 대상을 살해한 후 일부러 집에서 대기했고 들어오는 가족을 기절만 시킨 뒤 떠났습니다. 사실 쾌락형 살인마라면 두 사람 모두를 죽여야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아마 유족을 살려주는 행위에서 위력과시나 어떤 욕구를 충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더 심도 있는 프로파일링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수도권 연쇄살인마의 피해자 홍혜화는 계속 생각했다. 그 미친놈은 왜 나를 살려둔 걸까? 남편을 잃은 홍혜화, 아내를 잃은 김나무, 남편을 잃은 장진주. 실제로 새 생존자는 프로파일러 김 교수와의 면담에서
늘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울부짖었다. 김 교수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 자체가 범인의 목적이라는 말뿐. 그러니 힘을 내라고 한들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새 피해자는 범인이 잡히길 바라는 것만큼 범인의 질문에 집착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도 자신의 추론을 떠들어댔다. 그냥 고통받는 유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변태 아니야? 아마 그놈은 매일 유가족에 대해서 검색할걸? 어쩌면 살인보다 그게 원래 목적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를 좀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범인이 어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거야. 그 트라우마가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으로 크게 활성화됐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지. 이거 좀 소름 돋는 생각인데 혹시 그거 아니야? 한 명의 목숨을 죽이고 한 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퉁치는 거지. 종교가 있는 전과자를 중심으로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 범인이 나오지 않을까? 장르물에서나 보던 연쇄살인마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하나의 예능처럼 소비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네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두 퇴근하기 전에는 집에 불을 끄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홍혜와 그녀는 끊임없이 그 질문에 파고들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했다. 그걸 찾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었다. 왜 범인이 자신을 살려두었을까? 사람들이 쉽게 떠드는 그 말들이 정답일까? 매일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무슨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녀에게는 남편의 죽음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믿기 싫은 사실이지만 경찰서에서 내연녀를 마주하고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직장 동료였으니까. 남편이 늘 같이 야근한다던 그 여자였으니까. 홍혜화는 그녀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댔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녀는 홍혜화를 뿌리치며 울었다. 지금 나도 너무 슬프다고요. 나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고. 죽일년 죽어! 폭주하는 홍혜화를 김 교수가 겨우 뜯어말렸다. 김 교수는 그녀를 위로하며 집으로 돌려보내면서도 마지막에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 내연녀 때문에 부군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저희가 범인을 꼭 잡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홍혜화는 이후 며칠간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화장대 위 거울을 보며 앉아 있었다. 내가 왜 널 살려뒀을까? 홍혜화는 궁금했다. 범인은 혹시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까? 그게 이유일까? 그럼 다른 생존자들은? 그들도 같은 이유인가? 그녀의 생각대로였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외도 중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또 떠들어댔다. 그냥 바람 피우다가 벌 받은 거 아니야? 바람 피우는 것들은 죽어도 싸지.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살려둔 거구나. 미친 연쇄살인마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정의의 사도였네. 사실 정의를 집행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말들 속에서 누군가는 생존자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죽어도 싼 인간이 죽었네. 어떻게 보면 살인마가 대신 복수해준 거잖아. 나 같으면 고맙다고 큰절했다. 바람 피우는 걸 알았으면 살인마가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였을걸? 나라면 그랬어. 심지어 홍혜화에게는 인터뷰 요청까지 왔다. 현재 솔직한 심정이 어떠십니까? 사모님을 까맣게 속이고 배신한 남편분의 행동은 용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을 위해 흘린 눈물이 아깝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사모님이 살인마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혜화는 대답했다. 그녀는 이 대답을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전 여전히 남편의 죽음이 슬픕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 죽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안 괜찮아요. 내가 슬픈데 어쩌라고요. 나는 남편을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용서 말입니까? 용서든 복수든 내 권리라고요. 근데 그럴 기회를 그 새끼가 빼앗아갔어요. 그놈이 대신 복수해줬으니 고마워하라고요? 복수를 해도 내가 해요. 저는 절대 그 살인마에게 고맙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이 몹시 더러워요. 그놈이 남겨놓은 질문의 답을 찾았거든요. 질문의 답이 뭡니까? 왜 나를 살려뒀냐고? 불쌍해서. 그놈은 내가 불쌍해서 살려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불쌍해서 살려뒀단 말이라고요. 홍혜와의 인터뷰에 다른 생존자들도 극히 공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 살인마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 연쇄살인마를 추종했다. 바람 피우는 놈들은 이제 목숨 걸고 피우라며 살인마가 찾아간다는 인터넷 밈을 만들기도 했다. 그가 영원히 잡히지 않기를 응원하는 말도 보였다. 그런 반응 하나하나에 분노한 홍혜화는 앞장서서 모든 매체에 나섰다. 그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새끼를 영웅시하지 말라며 분노를 토했고 반드시 잡혀서 죗값을 받으리라 범인에게 경고했다. 그래서였을까? 범인이 잡혔을 때 그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왔다. 범인이 잡혔습니다. 김 교수의 전화를 받자마자 홍혜화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경찰서 복도에서 끌려가던 범인과 마주한 홍혜화는 그 앞을 막아섰다. 형사가 그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을 때 그녀는 범인을 한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연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질문이었다. 나를 왜 살려뒀는데요? 물었으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왜 살려뒀는데요? 범인이 아무 말 없자 결국 그녀는 울부짖으며 범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형사들은 그녀를 말리며 범인을 연행했고 따로 남은 김 교수가 그녀를 위로했다. 흥분을 가라앉힌 그녀는 김 교수와 함께 취조를 참관하러 이동했다. 그녀는 물었다. 어떻게 잡은 건가요? 전에 말씀드렸던 남편분의 계좌에서 사라진 돈 말입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들 모두 재산이 사라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가 꼬리가 잡힌 것이죠.
돈이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저런 놈을 가지고 무슨... 홍혜화는 그간의 서러움이 해갈된 심정으로 취조실 옆방에 들어섰다. 유리창 너머 형사와 마주 앉아 취조 중인 범인의 모습이 보였다. 차갑게 그 모습을 쳐다보던 홍혜화의 표정이 일순간 멍해졌다. 범인은 고백했다. 그들의 돈을 제가 어떻게 빼앗았느냐고요? 아니요. 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전 살인청부업자입니다. 그들은 제게 자신의 배우자를 죽여달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전 청부와 반대로 의뢰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더 쉽거든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절 도와주니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 청부 대상들을 살려둔 이유입니다.